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만주국이 세워지자 임시정부는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죠. 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고 만주로부터 지원을 받았겠죠.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한반도에는 조선인들이 많지만 거기는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죠. 조선 총독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지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끊어지고 대부분 끊어지죠. 그리고 만주국이 세워지면 지원이 불가능해지죠. 재정 파탄 상태 이러니까 암살 사건을 일으키더라. 성공을 하죠. 그래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가 있더라. 임시정부 인사들이 30명이 되는데 그 중에 나서는 이가 없더라. 사람을 모집해서 소모품으로 쓰더라. 문제가 있는 거죠.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임시정부 인사들은 남아있던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중일 전쟁을 봐야 되겠죠.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조선인들이 삶에. 1937년 7월 7일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루고우 차오에서 일본군이 야간 군사훈련 중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 훈련 중에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베이징에는 일본 공산관을 지키기 위해 18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중국군이 납치한 것으로 의심한 일본군은 중국군이 납치한 것으로 보고 인근에 있는 중국군을 조사하려 했다. 그렇죠. 일본군 한 명이 안 보이니까 중국군이 납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너희 부대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에 중국군은 저항했다. 조사를 안 받자 전투가 시작됐고 근처에 있던 만주군 3사단 약 3만 명 정도의 군대가 즉각 파병된다. 당시 베이징에는 국민당 정부의 지휘를 받는 군대가 있었는데 규모는 1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렇죠. 일본군 전투기가 제공권 장악하여 폭격하자 그래요. 일본이 그때 전투기가 많았죠. 중국보다 우위였어요. 중국군은 후퇴하고 일본군은 7월 28일 베이징을 완전히 점령했죠. 그래요. 7월 30일 베이징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인 텐진을 함락시키며 화북 지역의 주요 거점을 확보한다. 또 베이징에서 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텐진이 있죠. 그 중요한 항구 도시가 3개가 있었어요. 텐진하고 광저우하고 상해하고 그 중에 하나를 확보했어요. 참고로 실종된 일본군은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이제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 실종되었던 일본군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실종된 일본군은 시미즈 기타로인데 그래요. 소변 보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복귀가 늦었다고 전해진다. 그래. 소변 보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죠. 밤이라서 복귀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1937년 8월 일본은 군대를 상하이에 파병하여 전선을 중부와 남부로 확대한다. 상하이 전투는 3개월에 걸친 격전으로 중국군 75만 명, 일본군은 25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중국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해군력에 밀려 결국 11월 12일 상하이를 잃는다. 그래요. 제공권이 강하죠. 폭격당하고 이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군대가 많아봤자였던 거죠. 상하이 함락 이후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이며 국민당 본부가 있는 난징으로 진격한다. 그 당시 수도는 이제 난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난징에는
10만에서 15만에 달하는 국민당군이 있었는데 6주간 전투 끝에 국민당 지도부는 난징을 탈출한다. 그래요. 뭐 싸우면 뭐 대패죠 뭐.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약 6주에 걸쳐 탈출하지 못한 저항한 군인들과 국민당 인사들을 찾아 사살했다고 전해진다. 그 와중에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전해지죠.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우한을 다음 목표로 삼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 이제 끝장을 내려고 했던 거죠. 중국군은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고 일본군이 군수품 보급로를 차단하여 게릴라전을 펼친다. 우한전은 1938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고 일본은 10월 27일 우한을 점령했으나 중국군이 강력한 저항과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된다. 미국이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도와달라고 했겠죠. 완전한 지원은 아니고 제공권이 너무 밀리니까 전투기를 보급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공짜로 줄 리는 없잖아요. 전투기를 보급해달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투기를 구매했죠. 그렇게 지원한 거죠. 그냥 산 거죠 전투기를. 정확하게 뭐 지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 경우는 뭐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또 이제 그래요. 또 군인들을 파견해서 교육시키고 그랬겠죠. 그럼 이제 전투기 구매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본군은 1938년 10월에 광저우 역시 점령함으로써 중국의 주요 항구 도시 텐진, 상하이, 광저우 모두 점령했다. 광저우에는 군령이 실시됐다. 그래요. 이때 뭐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 속에 그 주요 내륙은 뭐 크게 발전하지 않았죠. 사실 이때 그 주요 도시는 다 점령했어요. 베이징, 난징, 텐진, 뭐 상해, 광저우.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중국에 주요 도시들 다 점령한 거잖아요. 뭐 우한까지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음, 1937년 8월 일본군이 상하이를 공격하자 임시정부는 피난을 결정한다. 그 상하이에 임시정부였잖아요. 임시정부 뭐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937년 11월 26일 상하이가 점령되기 전인 11월 19일 임시정부 인사들은 상하이를 탈출해 항저우로 이동했다. 26일로 함락됐다는 거예요. 7일 늦었으면 다 몰살당했겠죠. 체포되었거나. 상하이에 있는 국민당 요인들이 탈출할 때 따라 탈출했던 것이다. 일주일만 늦었어도 다 죽을 뻔했다. 항저우는 임시정부의 첫 번째 피난처가 되었으나 일본군의 위협은 곧 이곳까지 미쳤다. 1938년 초 일본군이 남직을 함락시키고 항저우 인근까지 진격하자 임시정부는 다시 전장으로 이어서 창사로 거처를 옮겼다. 상하이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근처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탈출했다. 그렇죠. 죽을 뻔했죠. 임시정부 인사들이 7일만 늦었으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죠. 창사에서는 한동안 활동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1938년 5월 일본군이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 다시 피난길에 오른다. 그래요. 창사를 떠난 임시정부는 광저우, 류저우 등을 거치며 거처를 계속 옮겼다. 일본의 폭격이 중국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임시정부는 계속 여기저기 도망다녔다. 국민당 요인들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걸 보고 따라했던 것이다. 그렇겠죠. 국민당 요인들이 충칭에 정착하자 1940년 9월 임시정부 역시 충칭에 최종 정착하게 된다. 충칭에 정착하기 전 임시정부는 도망다니기 바빴지 단 한 번 사람을 모집하여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럼 왜 이제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놨느냐?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점령은 했지만 거기서 또 반란 그래요. 또 계속 뭐 항전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한 30만 대군이 한 50만 대군을 100만 대군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전병지에 군대를 남겨놓으면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군인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전용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전력으로는 점령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점령지에 군대를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국민당 요인들이 충칭에 정착하자. 1940년 9월 임시정부 시 충칭에 최종 정착하게 된다. 충칭에 정착하기 전 임시정부는 도망다니기 바빴지. 단 한 번 사람을 모집하여 전투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나요? 임시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전쟁 준비를 했지만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지잖아요. 계속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45년 끝날 때까지. 중일 전쟁에서 시작해서 몇 년인가요? 무려 8년간 진행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 그렇게 되는 거죠. 20년 뒤에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점령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또 조선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조선인들이 살만가 짓게 되니까 베이징과 텐진을 거점으로 왕금민을 수장으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운다. 왕금민은 국민당 정부에서 재정부장 등 주요 고위직을 역임했다. 국민당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국민당 정부를 떠나 일본에 협력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그는 국민당 정부에 체포되었고 1946년 감옥에서 자살했다. 임시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 부서에 일본인 고문이 파견되었다. 고문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고문으로부터 그래요. 지도를 받으면서 통치해라 이렇게 된 거죠. 공화국을 세운 거죠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국민당 출신이 그때 중국인들도 다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요 도시들이 다 점령당했잖아요. 또 베이징 근처도 베이징에 세워졌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베이징 지역부터 보고 하부 지역에도 동양 척실회사와 같은 북진화 개발회사가 설립되었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철도, 광산, 염전 등 주요 기관 산업을 중심으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거나 수용했다. 만주 지역에서처럼 조선인 소상공들이 토지를 공급받아 진출했다고 전해지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인들도 진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조선인들도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참여하죠. 일본군을 대상으로 조선인들이 식당, 위안소와 같은 적객시설을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구수품을 판매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탄광, 염전, 도로건설 등의 근로자로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근로자로 참여했다. 참여한 거죠. 뭐 전해진다고 쓸 필요 없는 거죠. 다 사실이니까.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조선인들은 살해당하고 토지를 몰수당했다고 전해진다.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육로나 해로를 통해 고난의 기웃길에 올랐다. 화북 지역에도 어느 정도 마주만큼 많이 진출하진 않았다 치더라도 제법 진출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로 뭐 근로자로 진출하기도 하고 뭐 토지를 사서 농민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만주국과 화북 지역의 그래요. 괴뢰 정부처럼 일본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도 괴뢰 정권을 수립했다. 친일 정부라고 해야죠. 제가 해야 되겠죠. 친일 정부죠. 정부를 수립했다. 난징과 우한을 거점으로 국민당의 2인자였던 국민당의 주석까지 역임했던 왕징회의를 수장으로 한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세워졌다. 다 멸망한다 생각하고 뭐 국민당 출신 인사들도 뭐 대거 투신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중국이 멸망한다 생각했던 거죠. 주석까지 역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제스의 라이벌이고. 그는 원래 장제스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으나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적인 길이라고 판단하고 국민당을 탈당하여 일본 정부에 협조했다. 일본 정부에 투신했다. 이렇게 맞죠. 뭐 주요 도시 다 점령당했는데 뭐. 그는 1944년 일본에서 병사했기에 일본 패망 후 체포되지는 않았다. 이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 부서에 일본인 고문이 파견되었다. 아마 당시 중국인들은 대부분 일본에 의해 중국이 멸망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그때 중국은 멸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전투기 보급 안 되고 그랬으면 멸망했겠죠. 뭐. 그래요. 현시대 중국에서 일본이 패망한 것을 국민당의 공인이 공산당의 공인이 다루는데 실상 미국의 공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일본 때문에 참전하긴 했지만 일본은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일본이 실수한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일본이 당연히 그 중국을 다 정복했겠죠. 상대가 안 되는데 주요 도시 다 넘어갔고 일본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중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국가예요. 1894년에 청나라 때 대패했잖아요. 그 기간이 수십 년이 흘렀는데 계획을 안 해가지고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청나라 때보다 더 하잖아요. 청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개혁도 못 할 거면. 형편없었던 거죠, 중국인들.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인구도 많고 영토도 크고 무려 1894년에서 1937년까지 그래요. 4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뭐 일본을 상대로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잖아요. 화북의 북진화 개발 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중국의 자원 개발을 위해 중진화 개발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우한의 채광성 난징과 상하이 일대의 산업 자원을 통제하고 수탈했다. 산업 자원을 통제했다. 수탈할 수. 조선인들은 이곳에서도 군부대 주변에서 식당, 주점과 같은 적객시설을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군수품을 판매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일본군이 필요로 하는 탄광과 공장, 도로건설 등의 근로자로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은 화북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이미 개발된 도시와 산업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한반도처럼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농지수탈을 위한 토지조사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장기간 점령을 한 게 아니잖아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그 지역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살해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상하이와 난징 지역의 조선인들 역시 고난의 기웃길에 올랐다. 중국에서는 중국 인들은 이제 일본군과 함께 들어오는 조선인들을 제국의 하수인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본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뭐 살해하거나 뭐 그랬다는 거죠. 일본이 패망했을 때. 만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8,000명 사망했죠. 1939년 일본군은 몽골 인민공화국을 공격한다. 당시 몽골은 공산화되어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 주둔하고 있던 소련 몽골 연합군은 방어에 성공하여 영토를 지킬 수 있었다. 소련군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몽골에 있는 소련군을 공격했다. 소련군이 약하면 시베리아를 공격하여 러시아를 상대로 정복전쟁을 하려 했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게 실수라는 거예요. 저항 세력이 있나요 없나요 중국에? 중국에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군과 싸워서 지키려 하고 또 공격해서 땅을 회복하려 하겠죠. 근데 러시아는 소련은 또 강국이었잖아요 당시에. 몽골에는 소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곳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적을 또 적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적군수를. 점령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한 뒤에 마무리를 짓고 뭐 딴 걸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지 않고 막 적을 만들더라. 그게 이제 일본이 멸망한 이유죠. 아니 중국을 칠 때 미국 딴 나라들이 간섭 안 하잖아요. 동북아시아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뭐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뭐 조치를 취할 이유도 없잖아요. 국민당이 점령하든 또 그 일본이 내세운 정부가 그 중국을 지배하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마무리를 짓지 않은 채 계속 적을 늘리더라. 이상한 일이더라. 뭔가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든 막 영토를 막 여기저기 넓혀야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북진론을 포기하고 남방 진출론을 본격적으로 그래요 추진했다. 1940년부터 일본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점령하며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자 미국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동남아는 동북아시아에 미국이나 영국 열강의 식민지가 없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어떠냐?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 당시에 또 프랑스의 식민지도 있고 또 뭐 영국 식민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어디로 진출하나요? 중국을 마무리 짓지도 않았는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는 1940년 6월에 독일에 항복하고 독일의 협력 정부인 비시 프랑스가 들어선 상태였다. 1940년 9월 일본은 비시 프랑스와 협정을 맺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군사기지 설치와 주둔을 허락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 좀 보긴 봐야 돼요. 프랑스가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독일 그래요. 그래 독일과 그때 이제 전투 중이니까 영국 이런 데랑 이제 전투를 하려고 했죠. 따라서 일본은 대규모 전투 없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장악할 수 있었다.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그대로 통치하게 했는데 1945년 3월 일본은 프랑스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독립시켰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은 연합군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 식민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내려진 조치였다. 이 삼국을 해방을 시키더라. 근데 왜 이제 프랑스가 적군이 될 걸 우려해서 이제 삼국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처음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뭐 지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예요. 1945년 3월 베트남에는 바오다이를 수장으로 하는 베트남 제국이 세워졌다. 그는 프랑스 식민 통치하에 있던 응우엔 왕조의 황제였다. 일본이 프랑스 정부를 전복시킨 이후 그는 일본의 압력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그는 권좌에서 물러나 베트남 제1공화국이 수립되는 데 협력했다. 그래요. 이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 부서에 일본인 공문이 파견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프랑스는 재식민지화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1946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베트남은 프랑스를 상대로 긴 전쟁을 치른 끝에 1954년에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다. 일부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은 초기에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외치며 프랑스 식민 지배를 끝내주기를 기대하며 일본을 환영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끝내줬잖아요.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줬잖아요. 프랑스군을 몰아내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은 프랑스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주둔하고 있다가 1945년 3월에 프랑스군을 몰아내줬다는 거예요. 일본에 나쁜 감정이 있을 리는 없죠. 1945년 4월 라오스에는 시사 방어을 수장으로 하는 루앙 프라방 왕국이 세워졌다. 그는 프랑스의 보호령에 있던 루앙 프라방의 왕이었다. 일본이 프랑스 정부를 정복시킨 이후 그는 일본의 요구로 라오스의 독립을 선언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그는 프랑스와 협상하여 다시 왕위를 유지했다. 이 정부 역시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 부서에 일본인 고문이 파견되었다. 그래요. 뭐 라오스도 독립시켜줬다는 거예요. 프랑스군 다 몰아내주고. 원래 이제 독일이 점령을 당한 프랑스하고는 이제 가까웠는데 그래요.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프랑스는 다시 라오스에 돌아와 재식민화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라오스의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인 라오 이사라가 프랑스에 저항했다. 그래요. 라오스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쪽은 프랑스와 문제였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자꾸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죠. 일본이 독립시켜주죠. 근데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또 프랑스가 식민지를 만들려 하죠. 또 프랑스랑 싸우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뭐 일본군에 대한 악감정이 뭐 있을 리는 없잖아요. 프랑스군을 몰아내줬는데 1945년 3월 캄보디아에는 노로돔 시안루크를 수장으로 하는 캄푸치아 왕국이 세워졌다. 다 독립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는 프랑스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젊은 왕이었다. 일본이 프랑스 정부를 전복시킨 이후 그는 일본의 요구로 캄보디아 독립을 선언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그는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해 다시 건의를 해보겠다. 이 정부 역시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 부서에 일본인 고문이 파견되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좀 혼란에 빠지는데 이쪽은 잘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요. 바로 뭐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진 않았죠.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프랑스는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와 재식민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시아누크 국왕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며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베트남이나 라오스와 달리 대규모 무력 충돌을 겪지는 않았지만 끊임없는 외교적 압박을 통해 프랑스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았다. 캄보디아는 1953년 11월 9일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 나라들은 일본이 프랑스군을 몰아내줬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잖아요.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었으면 독립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일단 프랑스군을 다 쫓아냈잖아요. 다시 들어오려면 힘들잖아요. 들어와서 다시 통치하려고 하면. 독립을 시켜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나쁜 감정을 가질 리가 없는 거죠. 프랑스군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철수시키고 고문을 파견하긴 하였으나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으니 삼국의 독립에 일본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맞다. 실상 프랑스군이 철수하기 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살던 종족들은 프랑스군을 몰아낼 힘이 없었다. 몰아낼 힘이 없었으니까 몰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몰아내주나요? 일본군이 몰아내줬잖아요. 이는 조선인이 일본군을 몰아낼 힘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몰아낼 힘이 없었잖아요. 일본이 패망했어도. 패망 안 했으면 당연히 몰아낼 힘이 없는데 패망했을 때도 몰아낼 힘이 없어서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와서 나간 거 아니에요. 1940년 일본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점령하자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진출하겠죠. 조선인 항상 따라 움직이잖아요. 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식당, 숙박시설, 군수품 판매점 등 접객시설을 운영하며 상업활동에 종사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면서 일부 조선인들은 군납 관련 사업을 벌이거나 건설 현장에 근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조선인 인구는 매우 소수였으며 체계적인 독립운동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다. 이건 뭐예요? 따라 엉뚱한 말이 적힌. 그래요. 베트남에서 독립운동할 일은 없잖아요. 조선인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이 지역에 남은 조선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혼란에 빠지겠죠. 패망했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 역시 조선인이 일본의 협조자인 것은 알았지만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게 좀 중국하고 달랐다. 그렇잖아요. 뭐 프랑스군을 몰아내줬는데 이쪽 사람들의 문제는 프랑스와의 문제였잖아요. 프랑스군을 몰아내줬는데 그 일본군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독립시켜줬는데 몰아내주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판이 나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 일본군이 해방군이죠. 프랑스군을 몰아내줬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이 세 나라에 주둔을 시켰냐? 독일의 요청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독일은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죠. 독일은 일본의 동맹국이었죠. 독일이나 프랑스의 요구로 일본군이 주둔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둔했을까? 아니면 일본이 그냥 나 주둔하겠다고 요청한 걸까? 그래요. 일본이 압박을 해서 됐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미국과 영국이 이제 일본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제 누구의 영토인가요? 누구의 식민지인가요?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강대국들, 초강대국들이죠. 영국하고 미국은 당시 넘버 원, 투잖아요. 이 지역에 일본이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석유 수출 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국까지는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미국, 영국이. 그 동북아시아의 문제니까. 자기네들이 식민지도 아니고. 그 일본군이 굉장히 판단을 잘못한 거죠. 특히 동남아에 진출해서는 안 됐던 거죠. 아니, 뭐 중국은 마무리도 못 지었는데 왜 동남아에 진출했냐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좀 뭐 별 볼 일 없었다 치더라도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을 적으로 삼잖아요. 실제로 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남아에 진출하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석유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철수를 해야지. 철수를 하고 협상을 하든가 했어야지. 상식 밖의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중국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적을 늘렸던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